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요즘 땡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더위가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원에 이제 산책하러 나갈 때 이 모자에 선글라스에 거기다가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까지 끼고 나가거든요. 안 더우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게 더위를 피하는 게 맞는 건지 자외선을 피하는 게 맞는 건지 그치. 네, 둘 중에 고민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공원에 이 산책 나온 댕댕이들 이 강아지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왕왕왕 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제가 봐도 사실 제 모습이 좀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짖지 않고 태연하게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있거든요. 강심장이네. 네, 그게 더 많지 사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짖는 강아지들은 이 걔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눈도 코도 안 보이는 이 인간이 없는 거지, 그치? 얼굴이 없어. 얼굴이 없는 인간.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이 무지가 공포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강아지가 나에게 준 교훈. 생활 속에서. 너무 큰 깨달음이다, 이거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무지에서 오는 불필요한 공포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장시켜봐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 71화에서 제가 현직 여성 애널리스트가 전해주는 돈에 대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 책도 이 슬공님께서 또 읽고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추천하는 책으로. 네. 이 책에 보면 네가 약세장에서 얻은 교훈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돈을 버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실패해서 배워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슬공 언니에서 하락장에 대한 공부를 꼭 한 번은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소연 저자가 책에서 추천한 하락장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은 베어마켓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경제 위기와 하락장을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베어마켓이 아닌 다른 책을 좀 골라와 봤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오건영 선생님의 위기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오건영 작가님은 제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저는 이분만큼 경린이들에게 경제를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경제 선생님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오건영 경제 선생님이 최근에 쓰신 위기의 역사를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 위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언니는 혹시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 속 위기 사건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외환위기겠죠? IMF 외환위기. 그렇죠. 맞아요. 책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경제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이제 1997년에 발생한 외환 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최악의 사건을 겪고 어떻게 보면 성인식을 치렀지. 우리나라가. 그쵸? 맞아요.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오건영 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학생일 때 이 사건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렴풋이 이 시대의 이제 분위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뭐 어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맞아. 뉴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은행 앞에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또 이제 금모으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뭐 어린 아이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막 줄 서가지고 맞아요. 그 부스 앞에서 금모으기 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IMF 때 이제 엄마랑 그 당시에는 이제 백화점들이 명동에 이제 롯데 신세계가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이제 갔는데 그 지하에 진짜 중소기업 제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벨트가 막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던 것들이 막 5,000원에 파는 거예요. 막 떨이하는 거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백화점 지하에 그 생각이 또 나네요. 맞아요. 이때가 모든 물건들이 다 떨이로 나올 때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억은 있는데 우리가 막상 이제 외환위기가 왜 발생을 했고 또 그 영향은 무엇이었냐를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문이 좀 막혀요. 맞아요. 사실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 영화도 우리 그때 김혜수 씨 나오는 영화 국가의 무도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치. 굉장히 많이 다뤄야 할 사건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에 난 상처도 이 흉터가 너무 심하면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외환위기는 정말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직면에서 되짚어보기가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고 맞아. 또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환 위기는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가 IMF 즉 이제 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 200억 달러를 공식 요청하게 된 사건을 말해요. 쉽게 설명을 좀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외로부터 빌려온 달러 빚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국가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달러를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 국민 성향상 대책 없이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막 달러 빚을 내고 막 소비를 흥청망청하고 사실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러로 빌려온 부채를 못 갚을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보다 훨씬 근검 절약하시던 그런 세대잖아요. 맞아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시고 또 본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뭐 큰 몫을 하신 분들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죠. 외환 위기로 가기까지의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혹시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이건 너무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이제 경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자라고 합의를 한 회의였는데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자 호텔에서 해서 플라자 합의. 이때 이제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계속 약해지고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미국 달러화 강세인 이 상황을 시정하자. 라고 이제 합의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또 기본 그 배경 지식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네네. 왜 무역 적자가 심해지지?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그냥 공식처럼 알려드릴게요. 어떤 한 나라의 통화가 강하다는 거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냥 물건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 물건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적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환에서 너무 복잡하다.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엔화가 강세다, 엔화가 비싸다, 일본 물건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네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엔저라고 하면 엔화가 싸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물건 싸니까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 시기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용 중에 계속 뭐 엔저다, 뭐 엔고다, 뭐 달러 강세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설명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라자 합의로 돌아가서요.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때부터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85년 이후 약 10년간 슈퍼 앵고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85년에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250엔이었다가 95년에는 80엔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엔화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참 일본도 고생 많이 했다. 보니까. 그치.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제조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고정 환율에 가까운 관리 변동 환율제를 시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 환율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강세였다면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수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강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수출이 아주 잘 되었겠죠. 그러니까 엔고니까 원화는 낮고, 그죠? 원화가 가치가 낮으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 그렇죠. 같은 물건인데 일본 물건은 비싸고 한국 물건은 싸니까 한국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출 경쟁력. 그쵸. 쉽게 설명한 거죠. 맞아요. 엔화 강세의 여파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이거 우리 아빠 얘기인데. 그래요? 우리 아빠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어. 맞아. 90년대 초에. 외환위기 전에. 그러다가 IMF 와가지고. 맞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반면에 슈퍼 앵고가 지속이 되면서 일본의 국가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겠죠. 거기다가 이 시기에 고베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나 기억나. 고베 대지진은. 맞아요. 이 고베 대지진이 95년에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내수 시장까지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뉴스에서 지진 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침착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놀랬잖아. 맞아. 어떻게 이러냐.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러면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 같았으면 지금 땅 치고 난리 났다고. 난리 났죠. 약간 국민 성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슈퍼 앵고와 고베 대지진이 겹치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렇구나.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경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환율에 대한 재합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 일본이 지금 코너에 몰렸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바로 95년에 있었던 역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에서는 엔화를 높이는 거였는데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거였는데 역플라자니까 반대겠네요. 그렇죠. 내용이 반대라서 역플라자 합의거든요. 이번에는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한 거죠. 수출 좀 많이 하게 해달라.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외환위기 이전에 엔저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입품들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 일본 제품을 싸게 사서 좋긴 했는데 반면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도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출장 갔다 오시면 막 그 전자제품 하나씩 사오시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네. 이 역플라자 합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상품이 바로 반도체였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산업이 90년대 초에는 퍼스널 컴퓨터의 붐으로 화랑기를 맞았다가 하필이면 또 이제 96년부터 침체를 겪게 되었다고 해요. 이 반도체 사이클을 피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돼지 사이클. 그죠? 그거를 겪은 거네. 그렇죠. 쇠락기를 맞은 거죠. 이 한마디로 90년대 초에는 엔고의 시대이기도 했고 컴퓨터와 반도체 산업 활황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면 90년대 중후반 특히 96년부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경제 불황이 왔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불황이 왔다고 바로 뭐 달러를 긴급 수혈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불황 이슈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지? 그게 뭐냐면 바로 달러 빚이 많았다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달러 부채가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핑크빛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에는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기업들이 투자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 우리 예금 금리 막 6, 7%, 8% 막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가계 저축을 받아서 기업에게 빌려주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죠. 그런데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단기 달러 자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안 빌리고 해외 돈을 빌려왔구나. 그렇지. 우리나라 돈이 더 비싸니까. 달러를 빌려왔구나. 그렇죠. 이렇게 달러 부채를 많이 지게 된 또 다른 원인에는 이때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하면서 그랬죠. 막 자랑스러워했죠. 맞아요. 자본시장 개방 속도를 높인 것도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약간 체력이 약했던 상황인데 이제 급하게 OECD에 들어갔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종금사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종합금융회사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금사가 어떤 장사를 했냐면요. 외국에서 달러를 저금리로 빌려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그런 영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90년대 초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처럼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나라에서 환율도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 조금 더 저렴한 달러 빚을 얻어서 투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금융시장도 개방이 되어서 종금사라는 그런 일을 해줄 동업자도 생긴 거고요. 맞아요. 90년대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잖아요. 맞아.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그래서 Y2K 패션 요새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바지 큰 거. 되게 막 뭔가 과하잖아. 배꼽티. 그런 게 이 심리가 다 반영돼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한 기업들이 96년, 97년 이때부터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빌려온 달러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또다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97년은 90년 초중반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던 외국인들이 한국이 갑자기 수출 부진을 겪는 데다가 일본 때문에 이때부터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맞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빨리 자금을 회수하자라는 분위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갚을 달러 빚은 많은데 더 빌려준다는 사람은 없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환율 방어다 뭐다 뭐 이래저래 다 써버린 상황이 되자 결국 이제 1997년 11월에 IMF에 급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상황이 그죠? 이렇게 악화되었을까? 그리고 이게 전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이 외환을 이렇게 큰 돈을 빌려온다는 거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일인데 맞아요.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맞아.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데 아침에 뉴스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게 맞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상황이 좀 급변한 것도 있고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이제 그려지시죠? 그죠. 저의 청소년 시절이 또 생각나네요. 저는 이 이제 외환위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과소비를 많이 했다. 한국 국민들이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 국민 책임. 근데 우리나라가 흥청망청 과소비를 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감각이 좀 부족했구나. 그렇죠. 그 글로벌 경제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신고식을 아주 호되게 치른 거죠. 그래서 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97년 구제금융을 요청한 다음에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돼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해서 은행, 증권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도 없이 줄도산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억이 나는 게 뉴스만 틀면 오늘은 어떤 기업이 도산했다고 리스트가 방송이 됐었어요. 진짜. 또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실업자가 급증을 했고요. 아빠가 직장을 잃음으로써 가정 경제도 파탄이 나는 상황들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IMF는 큰 상처를 우리 경제에 남기고 끝났죠. 맞아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졸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환위기 졸업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땠나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생겼다고 해요. 맞아. 뭐 투자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다. 달러 빚은 절대 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다 보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 저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뭐 이태백, 38선, 4호정, 562도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났잖아요. 맞아. 이거 우리 신입사원 때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기업이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에 정부는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돈의 수요는 주는데 공급을 늘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늘어난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돈을 갖다 쓰질 않는다는 난 거야. 투자 안 해도 돼. 그치? 그럼 기업이 아니면 뭐 가게밖에 없죠. 뭐. 맞아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엄청났죠. 그때 왜 길에서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 만들어주던 시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나도 만든 거 아직도 쓴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쵸?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렇구나. 97년에 일어난 이 외환위기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맞아요. 이래서 이제 경제 공부를 역사를 공부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죠. 그 국가부도의 날도 보면은 유아인 씨 네. 대학생인데 그때 아파트 샀다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이제 외환 위기를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우리나라 역사 속 경제 위기는 바로 닷컴 버블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외환 관리라던가 뭐 이런 금융 기술이 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세게 겪고 우리나라가 아주 금융 기술이 좋아져서 되려 후진국 가서 그걸 써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되지. 하여튼 정신은 번쩍 차렸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위기의 역사 이 저자 오건영 선생님도 외환 위기가 반복될까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닷컴 버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장에 대한 역사잖아요. 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원래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 주식 시장만 봐도 이 닷컴 버블과 유사한 점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두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외환위기보다는 닷컴 버블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97년 외환위기 는 환율과 외환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좋은 역사 사례고요. 맞아요. 이 닷컴 버블은 주식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사례.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생기기 이전의 경제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네. 외환위기 이후에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맞아요.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때 진짜. 맞아요. 네. 어떤 반전이 있었냐면요. 97년에 2,0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98년에 이제 1,500원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환율의 시대였잖아요. 네. 이 고환율 시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던 그런 시기에는 아까 언니가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겠죠. 네. 반면에 이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입은 감소를 하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달러가 다시금 국내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자 투자자들이 다시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모여들면서 주식 붐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의 시작이에요. 이 닷컴 버블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하락장을 겪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때부터는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을 떼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닷컴 버블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려면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분위기는 반전이 되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까 이제 97년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 위기였다고 했잖아요. 네.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 상황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실물 경제 둔화 우려로 번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이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는 러시아와 브라질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97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쨌든 뭐 물건을 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 즉 무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질 않으니까 재료값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맞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얼마나 뭐 목재며 석유며 뭐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나라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석유. 네, 석유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 두 거대한 국가들, 원자재로 유명한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대비 환율이 급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이 생긴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경쟁국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 부진을 겪게 되었죠. 그럼 브라질은 이중고네? 그쵸. 지금 원자재도 수출 못하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역시 제조업이 있는데 브라질 제조도 못했겠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8년 8월에 네.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는데요. 나 이거 기억난다. 이거는 저희의 외환위기랑은 조금 다르지만 모라토리엄은 네. 당장 내가 빚을 못 갚는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가능한 게 자원이 많으니까 나중에 팔아서 돈 내면 되거든. 지금 당장은 못 갚지만 우리 좀 있다가 변제할게 라고 한 거죠. 물건이 많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슬퍼. 어떡해. 맞아요. 우프다 정말.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외환 위기설도 돌기 시작하는데요. 요약을 좀 해보면 90년대 말은 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국가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위기 사항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맨날 뉴스만 틀면은 그냥 모라토리엄 뭐 어쩌고저쩌고 위기 뭐 네, 위기 경제 위기 그랬었어.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어땠냐 하면요. 네. 94년에 설립된 넷스케이프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저도 넷스케이프 썼었어요. 그렇죠. 그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네. 보급이 되고 네. 또 90년대 초반에 퍼스널 컴퓨터가 엄청나게 이제 보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경제라는 네. 캐치프레이즈 하에 네. 미국 경제는 성장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90년대 초반에 퍼스널 컴퓨터 보급되면서 이거 컴퓨터 할지 모르면 까막눈 된다고 맞아. 어른들이 다 우리 컴퓨터 학원 보냈잖아. 맞아요. 저도 다녔어.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때쯤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린 네. 마음인데도 야 이거 진짜 이거 모르면 문맹이래 하면서 열심히 했었지. 딱 키면 막 파란 글자 쫙 나오는 거 그거 맞아요. 네, 그랬죠. 미국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이런 이제 배경 하에서 당연히 신흥국가 러시아 이런 경제가 불안한 국가에서 세계 1위 국가이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으로 자본이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네요. 이 시기는 우리 지난 뭐 에피소드들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네. 이 글로벌 경제가 하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마을이다라고 여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만 혼자 잘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언제든 다른 나라의 불안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연준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면서 98년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랬구나. 미국 시장은 성장세인데 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조성된 불안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죠. 나스닥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단순 공식 연준에서 기준금리만 인하해도 주식이 오르는데 심지어 미국 시장이 성장세야. 맞아. 그러면 그냥 와 기름 붓는 거지. 와, 이러면서 지금 몰리는 거지. 네. 그럼 또 이제 연준은 걱정을 하잖아요. 자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네? 이러다가 또 물가가 또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인플레이션 문제. 그래서 99년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죠. 그렇구나. 아주 이제 갈팡질팡 난리가 났죠. 그러네요. 그런데 99년 연말에 또 어떤 불안이 금융시장을 감쌌냐면요. 네. 아까 언니도 얘기했지만 Y2K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우리 요즘은 Y2K 패션이 굉장히 유행이지만
Y2K는 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르지. Y2K. 이게 그래서 그냥 Y2K 패션이야.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 에러로 온라인 세상이 멈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막 응급실에 기계들이 멈추고 맞아. 미사일이 저절로 날아가고 그런다. 맞아. 그래서 이게 99년 말에는 거의 이제 종말론과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불안에서 금융시장을 보호하고자 연준은 99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2월에 다시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 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면 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와 하면서 또 몰려들지. 그렇죠. 다시 상승을 하겠죠. 네. 그래서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시장은 5,000포인트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렇구나. 이때는 회사 이름에 그냥 닷컴,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만 붙어도 그냥 아무 따 오르는 시기였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맞아. 벤처. 라고 하면 무조건 그때 무슨 아들이 서울에서 벤처한대 그러면 대단한 건 줄 알았던 그치. 시절. 맞아요. 대기업보다는 이때는 벤처로 갔어야 되는. 정부 자금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런 시기였는데 2000년 3월 고점을 찍은 주식시장이 드디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 시작이군요. 2000년 연말까지 이제 나스닥 시장이 반토막 2,5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아이고. 그 이유는 일단 신경제라고 생각한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낮았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글로벌 실물 경제도 이제 침체를 겪고 있으니까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건데요. 2000년 12월에는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펀도 다시금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걱정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2001년 1월에 1월이 되자마자 긴급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상승세가 꺾인 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미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들이기에는 실물 경기가 더 빠르게 냉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실물 경기가 급냉이 되었으면은 애지간하면 금리 인하하면 조금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들이 많기도 했어요. 맞아요. 9.11 테러, 엔론 사태, 월드컵 분식 사건 등등 끊임없이 사건들이 발생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자, 2002년까지 계속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S&P 모두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2000년 3월에 코스닥 지수가 2,900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2000년 12월에는 5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거의 롤러코스터급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닷컴 버블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90년대 말의 신경제 그리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나스닥 광풍이 약간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기술주 기반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존의 기술혁명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 마음도 사실 갈팡질팡이기는 한데요. 미래 예측은 어려운 거니까. 맞아요. 그때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뭐 나스닥은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2000년대에는 정부 자금이 눈먼 돈이 너무 많이 갔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 문제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자금이 풀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떨지. 그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너무 강세장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렇죠. 너무 올랐다 싶으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케이스들을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보면요. 네. 이 닷컴 버블 시기에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버블 붕괴로 1,8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런데 24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또 이 나스닥이 17,00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주식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의 조건은 장수래잖아요. 맞아요. 워런 버핏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 영향을 미친 2가지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30분 정도 방송 분량을 맞춰보려고 엄청 줄였는데도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책 후반부로 넘어가서 좀 더 최근에 발생한 경제 위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밌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이 경제 역사가 쫙 펼쳐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또 우린 또 역사를 좋아하잖아. 맞아. 거기에 또 이제 나의 개인적인 역사까지 녹아 들어가면서 맞아. 저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 시간이었네요. 자, 우리 슬공님들도 이 위기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